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했죠. 어제 귀국해서 오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립현충원에 가서 맨 먼저 참배한 곳은 무명용사 의령탑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살랐는데 그러나 이름을 남기지 못한 무명용사 우리 의령탑, 거기 가서 헌신을 하고 거기 가서 분향을 하고 이제 오후에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물론 요 무명용사 의령탑 이후에 전직 대통령들을 이렇게 차례로 이제 참배를 했는데, 묘소를 참배를 했는데, 자, 김삼화, 김중로, 박주선,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최도자 의원 같이 갔습니다. 비례대표 전국구고요. 박주선 의원만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방명록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선열들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굴로 쓰고 굳건히를 굳건이로 쓰고, 아마 독일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한글을 좀 까먹은 모양인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소는 김대중, 김영삼, 이승만, 박정희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전직 대통령들의 그 재임 기간을 감안한다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역순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먼저 간 걸로 봐서는 아마 호남을 역시 중시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한국당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 하는 혁통이라고 혁신통합위원회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거야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귀국하기 전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면 이제는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한국당과는 같이 안 하고 역시 민주당과 같이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본인의 어떤 이념적 정체성 이런 것은 중도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 진영에서 과연 안철수 전 대표의 활로가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게 어찌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국내에서 사실은 지난 대선에 실패하고 나서 독일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대선에서 이제 결국은 지원하다가 나중에 대선에 이제 단독으로 출마했고, 이제 탈당해서 단독으로 출마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를 못했고, 한때는 극중주의라는 게 외국의 그 정치 이론상에 보면 있습니다. 가장 중립을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주장했다가 이제 외국에 갔다 돌아와서 공항에서 큰절을 하고 그건 좀 제가 보기엔 변한 것 같더만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신선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새정치를 주장하다가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국민연합하고 합당을 했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거기서 떨어져 나오더니 다시 또 극중주의를 주장하고, 그러다가 외국 갔다가 돌아와서 무슨 중도 실용주의를 주장한 거 보니까 새정치도 그렇지만 여전히 이 혁신이라는 것도 개념이 모호합니다. 자, 그러면 중도 실용주의가 되려면 결국 다른 정당들이 중도 실용과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2020년 1월 이 시점에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중도 실용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아주 멀어 보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중도 실용보다는 약간 더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민주당을 좌파로 공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당연히 우파에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민주당 측으로부터 한국당은 극우 아니야?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민주당은 그 중도 우파에서 우파 이런 쪽, 민주당이 아니죠. 한국당은 중도 우파에서 우파 이쪽으로 좀 이렇게 치중돼 있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제가 보건 좌파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도 좌파까지 과연 민주당이 지금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조금 물음표. 그러면 남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도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다면 신선하지도 않고 그 중도 실용이라고 남는 부분이 제3세력이 많지가 않다. 이 시점에 그걸 다 가져가도 시원찮을 판이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맨 처음 찾아갔다고 했죠. 호남, 그리고 2016년 어게인 2016 아마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6년에 호남을 지역구에서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던 것이 안철수 전 대표의 능력이냐?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그때는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문 정서가 극에 달할 때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부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뭐 상당히 달라졌죠. 그러나 적어도 총선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 안철수 전 대표 개별적인 그 개인 정치인의 개별 정치인에 대한 호감 때문에 호남을 석권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호남 정서는 뭐냐? 반문 정서 없습니다. 없죠? 이번 총선에 4월 15일 총선에서 반문 정서 때문에 누군가로 표가 쏠릴 가능성 없습니다. 물론 3개월 정도 남았지만 뭐 이제 80여일 정도 남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자, 이번 총선에서 그럼 호남에서 표 얻을 안철수 전 대표의 뭐 정당에서 무슨 표를 얻겠습니까? 아마 당선될 사람이 정말 손꼽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한두 명, 두세 명 있을까 말까.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정당의 후광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박주선 의원의 개인 역량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내가 당선시켰노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 세력이 없어지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기대려는 정서, 그런 것들은 2016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 싹을 틔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본인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출마하고 중도 실용정당을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정치인들의 인큐베이팅, 길러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DJYS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DJYS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본인들을 지지하는 압도적인 그 뭐 요새 무슨 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지지자들,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적어도 지역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DJ 같으면 호남, YS 같으면 PK.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뭐 거의 무조건 당선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그 호남 출신자들 또는 PK 출신자들이 지원을 하고 중도 세력 일부가 또 거기에 합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선시킬 능력이 됩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본인은 불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국회의원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해서 당선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 거의 없죠?
이렇기 때문에 세력이 형성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심지어는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육하면서. 자, 마크롱이 무슨 뭐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느냐? 마크롱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프랑스는 그리고 일종의 다당제입니다. 그런 데에서 그 어떤 그 연정과 비슷한 그런 구도를 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서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단독으로 설령 2022년에 나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역대 한국 정치사를 보세요. 제3세력이 가질 수 있는 표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박찬종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200만 표 정도 가져갔고요. 정주영 후보, 거기도 200만 표 조금 넘게 가져갔고, 제일 많이 가져갔던 때가 1997년 이인재 후보였습니다. 이인재 후보가 거의 500만 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그 500만 표가 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건 이제 그 당시에 DJ와 이해창 후보가 붙었으니까, DJ는 호남표 플러스 젊은층 표, 이해창은 대구 경북표에다가 부산 울산 경남의 상당수 표, 거기에다가 중장년층 표, 이걸 가져갔고, 그러면 이인재 후보는 양 두 사람이 싫고 제3의 길에서 그런 걸 노리는 표하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표,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굉장히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거기에서만 아마 100만 표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인재 후보가 얻은 표가 500만 표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최대라고 봅니다. 제3세력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지금 1300 내지 1400만 표 정도를 가져가고 3파전 양상이 돼야 당선될 정도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08%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이 59%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9%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59%를 어느 한쪽이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41.08%를 얻고서도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제3세력이 가져가는 표, 그거는 당선권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총선에도 출마 안 해서 국회의원 배지 없죠. 그 당에 이제 국회의원 몇 명 당선될 또 당선될 사람도 거의 없죠. 세력 안 되죠. 원내교섭단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2022년에 아무리 제3세력으로서 표를 많이 얻는다고 그래야 500만 표인데, 아마 2022년 안철수 후보가 얻을 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어찌 보면 2022년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거의 절망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철수 전 대표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지금도 결국은 이번에도 들어오면서 중도 실용 얘기를 하니까 상당수의 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 간철수를 못 버렸네, 이쪽 간도 보고 이쪽 간도 보고. 그런데 이미 이쪽 간, 문재인 대통령 쪽에 간은 봤습니다. 같이 정당을 한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걸 보면 반문 쪽 정서에 기대는 듯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또는 친노 세력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결국은 반문 정서 쪽의 표를 쪼개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쪽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뭐야, 안철수라는 사람은? 안철수는 결국 문재인 도움이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한국당 같은 데서 공격을 했을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대항할 수단이 없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정체성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때 그 정당에서 같이 일하고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손들어줬던 사람이 지금 2020년에 와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마치 그 반대쪽에 서는 듯 하면서 또 반대쪽은 아닌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결국 그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라는 것은 결국 없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문국현 전 유한 킴벌리 사장 기억나시죠?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도 세력을 모으지 않으면 문국현 전 사장과 비슷한 길을 가다가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이번에 귀국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민주당하고 함께 가든가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중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카드를 내밀든가, 아니면 어느 쪽과 나는 선거연대를 해서 일단 2016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나는 어디에 출마해서 예를 들어서 떨어지더라도 상징적으로 서울 강남갑 같은 데 출마해서 안철수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든가, 이런 결단의 정치인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간보기 정치인으로 남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